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의 김민 사도 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서부터 이 새로운 저희 교황님 레오 14세 교황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새롭게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 뒤를 이어서 가톨릭 교회를 이끄시고 계시는 레오 14세 교황님에 대해서 저희들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실 레오 14세 교황님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그 한국말로도 책이 2권이 번역되어 나왔고, 그래서 그 책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이 교회를 또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함께 추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급적 쉽게 풀이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를 레오 14세 교황님과 새로운 사태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일단 레오 14세 프로보스트 신부님께서 당신이 교황 선출되셨을 때 당신의 교황명으로 레오 14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1800년대 산업혁명 직후에 유럽의 그 비참한 사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교회가 나아갔기를 제시하는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을 내셨듯이, 지금도 당신이 보시기에는 비슷한 시대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태에 대한 새로운 응답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지 저희들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그 뉴스 자체가 9월 26일이니까 불과 며칠 전에 나왔던 겁니다. 이 잡지는 예수의 잡지,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예수의 잡지인데 아메리카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9월 26일 며칠 전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황 레오가 바티칸 중요한 인사를 깜짝 처리했다. 인사 조치를 깜짝 놀란 인사를 했다. 그럼 어떤 인사를 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바티칸 쪽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참 없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는 정말 수많은 재밌는 흥미로운 뉴스들이 흘러나왔는데 지금 바티칸 쪽에서는 흘러나오는 뉴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주교님 한 분의 인사에 대해서 그 가톨릭 교계 언론 쪽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거죠. 그나마 조금 재미있는 그 기사거리가 나왔던 셈입니다. 그 주인공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필리포 이안노네 대주교님이시고, 이분이 그 어떤 인사 조치를 했냐면은, 원래 이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장관님이셨습니다. 어떤 부서냐면은 입법문서성이라고, 입법문서성은 뭐냐면은 교회법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교회법에 해석하고 그리고 이 교회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이 하셨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제 성추행과 관련돼 가지고 이 성추행 문제를 어떻게 교회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큰 일을 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을 이렇게 픽 뽑아가지고 새로운 부서에 넣습니다. 근데 새로운 부서가 되게 재밌습니다. 주교성이라는 곳에 장관으로 부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원래 입법 문서성, 교회법과 관련된 부서의 그 장관이셨던 그 필리포 대주교님을 그 주교성 장관으로 그 수평 이동을 한 거죠. 수평 이동을 하고, 또 하나 뭐 특기할 만한 거는 라틴 아메리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그 임명을 하십니다.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특히 주교성 장관이라는 게 되게 함축적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레오 14세 교황님이 교황님으로 선출되기 직전까지 일하셨던 곳이 어디냐면은 주교성 장관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임자가 현 교황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주교성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이게 굉장히 좀 함축적이었고, 과연 프레보스트 신부님,
우리의 레오 14세 교황님의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이 촉각이 곤두섰던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하마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 주교성이라는 게 이게 보통 중요한 부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위계가 있죠. 가톨릭 교회는 뭐 교황님, 뭐 추기경님, 주교님 이런 위계가 있는데, 이 위계에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 어디서부터냐면은 주교님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사제들은 주교님의 권한을 대리하는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위임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그 고유 권한이라는 게 생기는 거는 주교님 때부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교님들은 굉장히 고위성직자라고 부를 때 거기 주교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교님을 누가 그냥 아무나 막 임명하는 건 아니고, 로마 바티칸에 방금 말씀드렸던 주교성이라는 곳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올립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지역 주교회의, 한국 주교회의 같은 데서 3명 정도 이렇게 때르나를 올리면은 이거를 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교성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일종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 성직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필터를 하고 스크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새로운 주교들, 그러니까 신임 주교들의 양성을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교가 되면은 일단 로마 바티칸의 주교성으로 가서 거기서 양성을, 트레이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기 주교들의 학교다, 이런 닉네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이비 비숍, 아기 주교들의 학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렇게 이 주교들이 대주교가 될 수도 있고 추기경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입구를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보스트 신부님이 교황, 파파빌레 교황님으로 그 후보자 군에 살짝 올라갔던 이유도 주교성 장관이었던 탓도 크거든요. 하지만 약점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미국인이라는 거. 이 미국인이라는 건 이거 굉장히 큰 약점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하필이면 미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종교적 수장, 다시 말하면 우리 가톨릭 천주교의 수장을 미국인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정서적인 거부감이 되게 컸던 거죠. 그래서 프레버스트 주교님이 주교성 장관으로서 후보가 오르긴 하지만 미국인이라는 약점, 그리고 수도의 장상이었다는, 아우구스티노 장상이라는 것들이 적용되면서 사실 약간 교황 후보에서는 약간 밀리는 편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그 아메리카 매거진의 기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황 레오의 첫 번째 중요한 인사는 새로운 교황의 방향성을 알고 싶어하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굉장히 이렇게 주로 이분이 활동했던 거는 안젤루스라고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로마 그 발코니, 바티칸의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그 강론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되게 메시지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비를 선포하기 전에도 직전에도 계속 그런 이주난민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강론, 그 다음에 자비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에 비하면은 프로보스트, 지금 레오 14세 교황님은 굉장히 과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너무 힘들어할 정도로 과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비어있는 주교성 그 장관 자리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아마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의 사모지침 방향성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왔고 예의주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조치가 있었을 때 아메리카 매거진, 미국에 있는 예수의 잡지인데, 그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4명이나 되는 교황 바티칸의 고위급 인사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문을 밝히지 않죠. 이렇게 사실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익명으로 인터뷰를 따는데, 첫 번째 사람은 되게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는 너무 암호 같아 가지고 나로서는 도저히 해독이 불가능하다. 애니그마라는 말을 쓰는데, 애니그마는 그 암호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래서 익명의 인터뷰 했던 고위 관계자는 그냥 말을 못하죠.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세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한 번은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필리포 대주교님이 이탈리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요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분이 필리포 대주교님이 굉장히 노련한 주교 생활을 오랫동안 24년 동안 주교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고, 게다가 이 주교 생활을 하셨을 때 어디서 하셨느냐? 가장 복잡한, 교회 정치가 복잡한 이탈리아 교구들에서 주교 생활을 24년 동안 별 문제 없이 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갈등 조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직면된 분이시다. 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8년 동안 바티칸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라는 거. 아까 전에 보셨지만은 그 하필 이전에 있었던 장관직이 부서가, 장관으로 계셨던 부서가 교회법과 관련된 부서였거든요. 이 교회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8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가르멜 수도의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이 주요 인사가 하필 당신의 그 후임을 임명했다라는 거. 요 세 가지 점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노련하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사람 아니죠.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그냥 실질적으로 인터뷰는 두 번째로 하셨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필리포 대주교님은 레오 교황님은 빼다 닮았다. 그럼 뭐가 빼다 닮았느냐? 잘 듣고 생각하고 성찰한 다음에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밌죠? 왜냐면은 요 평가, 다시 말하면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옮긴다는 게 레오 14세 교황님이 교황으로 선출된 다음에 주로 미국 추기경님들이 레오 14세 교황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공통점으로 나왔던 얘기가 요 얘기였거든요. 미국 추기경뿐만 아니라 유럽 추기경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는 굉장히 잘 듣는 사람이다. 그는 과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필리포 추기경님도 물론 추기경이면서 대주교시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나대지 않고 되게 과묵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인터뷰 그 익명의 소식통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똑같다. 프레보스트, 그러니까 레오 14세 교황님과 똑같다. 어떤 점에서 똑같냐? 조용하고 겸손하고 성찰적이고 그리고 좋은 교회 법학자이다. 사실 교회 법학자가 고위성직자에 오르기가 딱 좋긴 합니다. 교회 성직 이렇게 윤리신학과 교회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별종들은 있죠. 근데 대체로 보면은 교회법이나 윤리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전승에 대해서 굉장히 잘 존중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을 다루기 때문에 보수적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내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죠. 그래서 레오 14세 교황님도 교회법 전문가셨고, 지금 새롭게 그 중요 인사의 대상이 됐던 필리포 대주교님도 교회 법학자라는 거,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통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익명의 바티칸 소식통, 정확히 말하면 4명이었지만 한 명은 수수께끼 같아서 난 몰라요 해보니까 이분은 빼고, 그럼 3명의 익명의 바티칸 소식통이 얘기하는 증언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제 식으로 얘기하면 신중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중함이라는 거, 이거는 신중한 태도라는 거는 레오 14세 교황님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필리포
그 대주교님도 새로운 장관이신 필리포 대주교님도 굉장히 신중하고 마치 어느 정도로 신중하냐 교회법 전문가가 될 정도로 신중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바티칸 특히 최소한 레오 14세 교황님에게 신중함이라는 덕목은 굉장히 긴요한 거라는 거,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는 거. 이 신중함이 왜 그러면 중요할까? 왜 필요할까? 여기서부터 저희들 이야기가 아마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가 있겠죠. 요즘 시대에 왜 가톨릭 교회는 굳이 신중함이라는 덕이 그렇게 필요할까? 이 신중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가톨릭 교회를 돌아보면 어떤 모습들이 보일까? 그렇게 되면 아마 레오 14세 교황님이 왜 그렇게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신중하기 짝이 없는 분을 장관으로 리더십으로 끌어모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 얘기보다는 그 독일 얘기를 한번 먼저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독일어로 시노드의 길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그 데어 시노달레 베그 시노드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노드의 길은 뭐냐면은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보편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각 주교회의에서 논의해보라고 초대한 다음에 이게 제일 잘 됐던 곳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냐면은 무려 3년 동안 이거를 굉장히 그 맹렬하게 진행을 합니다.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논의를. 그러면서 아예 이거를 시노드의 길이라고 그 고유명사로 박아버립니다. 왜 그러면 독일 쪽에서 이 시노드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느냐? 요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독일 가톨릭 교회가 엄청나게 위기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아일랜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사제 성추문으로 인해 가지고 사제들에 대한 신뢰성이 그리고 도덕적인 우월성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젠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사회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야? 왜 권력이라는 것이 파워라는 것이 남성이 독점하고 있고 여성한테는 그게 허용이 안 돼? 이런 논의가 이미 1960년대부터 계속 그 거의 60년 이상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나 특히 독일에서는 논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 총리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됐는데 반면에 이들이 볼 때는 독일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시대에 뒤처져 있다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매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부님들 딱 봤더니 이거 저거 성추행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인식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성비를 딱 봤더니 뭐야? 자매님들은 맨날 허드렛 일을 하고 있고 결국 남자들 신부님들이나 아무튼 남자 평신도들만 사목위원회 위원장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매력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아주 지속적으로 인구학적 출혈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폭증을 한 겁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그 심각하고 드라마틱하게 변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 딱 20년 전만 하더라도 독일의 가톨릭 인구수가 258만 명이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남독일, 그 다음에 서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물론 개신교가 굉장히 센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못지않게 가톨릭 인구 영향력이 되게 크거든요. 258만 명이나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 전에는 더 많았겠죠. 하지만 20년 사이에 떨어져도 너무 급격하게 감소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은 197만 명. 그러면 독일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냐? 아닙니다. 독일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급하게 늘어나진 않지만 계속 늘어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이 급증하는 이유도 있고요. 아무튼 독일 전체의 인구는 점점 조금씩 안정적이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가톨릭 신자 수가 23.6%나 불과 20년 사이에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더 많겠지만은 주요된 이유는 두 가지로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제들이 도덕적 신뢰를 상실했다는 거, 성추문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젠더 이슈, 요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뭐 학자들은, 사회학자들은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뭐 실제로 세속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세속화라는 단어로 포괄하기에는 독일 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단어도 맞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나중에 시노드의 길, 독일 쪽 가톨릭 교회의 응답을 방향성을 결정해 버립니다.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독일 가톨릭 교회의 쇠퇴에 대해서 이 독일 교회가 내놓은 응답이 바로 시노드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전까지는 고위 성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독일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왜 망쳐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고민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르게 한번 밑바닥에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자,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으로 논의를 해보자, 판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성 신학자들이 우르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무려 2019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11일까지 3년을 훨씬 넘은 시간 동안 이 회의를 계속해서 진전을 시켜나갑니다. 그러면서 1차 회의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고, 또 의견 수렴해서 2차 회의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성취해나죠. 이거는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성취였거든요. 그래서 독일인들은 이거를 시노드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도출된 결론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 바티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꽤 있었던 거죠. 자, 첫 번째, 여성사제 서품. 이건 뜨거운 감자거든요. 도대체 왜 남성은만 사제품을 받을 수 있고 여성은 왜 배제가 돼야 되느냐? 그 독일 교회에서는 여성 사제도 서품을 주자. 마치 성공해서 이미 그려주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회는 물론 통합에서는 안 그러지만, 합동에서는 안 그러지만 예수교 장로회 이쪽에서는, 합동에서는, 통합에서는 여성 사목자를 양성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 쪽에서는 이건 굉장히 폭발성이 있어서 바티칸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교 선출 과정에서 왜 평신도들은 배제되느냐, 우리도 우리의 리더십을 선출하는데 분명히 지분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핫했던 거는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동성애를 위한 공적 축복 예식을 정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 2023년도에 로마 바티칸에서는 이 지침을 내립니다. 지침이 모호해서 그렇지. 다시 말하면 동성 커플, 정확히 말하면 비정규화된 그 커플에 대해서 축복을 내릴 수 있다라는 사목 지침을 내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독일 가톨릭 주교회에서는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윤리에 관한 교회 교리를 수정해달라고, 특히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리를 바꿔야 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교리나 교의를 바꾸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교리를 손대거나, 아니면은 몇 가지 그 주제에 관해서 교황님이 그 장엄한 형태로 선포를 하거나, 이 그 교리를 수정하는 거, 교의와 교리를 수정하는 거는 제한 조건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일 가톨릭 교회 쪽에서 이런 의견을 내놓으니까 바티칸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혼인한 사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비리 프로바티는 뭐냐면은, 비리 프로바티는 이 라틴어로 하면은 검증된 덕이 있는 사람을 비리 프로바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평신도들, 결혼한 평신도들 중에서
그 덕이 탁덕인 아주 검증 너무 훌륭해서 모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사제로서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초대교회 관행이었고, 그리고 아마존 그 시노드에서도 이 비슷한 논의가 됐었죠. 근데 이거를 너무 아직 이르다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봉인을 시켰거든요. 이거를 독일 주교회에서 또다시 꺼낸 겁니다. 바티칸의 반응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도 되게 완화된 방식이긴 하지만은 자기네들 의사결정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날선 반응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도 주교 성장관, 무슨 말이냐, 레오 14세 교황님의 전임자가 됩니다. 마르크 울레 추기경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랄한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시노드의 길은 매우 강한 문화적 압력과 미디어의 압력에 타협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 사회에서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21세기인데 너네는 2차 바티칸 공의의 시대랑 1964년, 65년서부터 전혀 나아간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몰린 거 아니야? 그리고 미디어의 압력, 뭐 독일의 뭐 슈피겔이라든지 이런 진보 언론에서 계속 요 얘기를 하니까 너네들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 압력 때문에 지금 억지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은 한스킹이라든지 한줄밖에 안 되는 신학자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지금 2023년, 2022년, 2019년서부터 이렇게 대다수의 의견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빠르게 변한다는 게 내가 볼 때는 인위적인 냄새가 나는데 너네 그러고 보니까 사제 성추문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결국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둔갑시킨 거 아니야? 요 얘기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시노드의 길 주교회의, 시노드의 길을 주관했던 독일 주교회의에 독일 시노드의 길 그 위원회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모범적이고 되게 영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에 가득한 그 사목적인 관심 때문에 그렇다는 건 난 이해한다. 하지만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독일 교회가 점점 보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 우려를 전합니다. 왜냐? 1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에 독일 가톨릭 교회가 빠져나갑니다. 로마 바티칸으로부터 빠져나가가지고 고가톨릭이라는 우리식으로 하면 가톨릭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그 흐름을 형성해낸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일 쪽 보니까 이것도 보편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면서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비난은 아니고 너네 혹시 보편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건 아니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죠. 시노달리타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톨릭 교회가 좀 더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더 사목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초대였는데 왜 갑자기 성사와 관련된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느냐. 예를 들면 여성사제는 신품 성사에 관해서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교님을 주교가 서품되는 것도 이거 성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히 성찬예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사적인 거는 이건 교리에 해당되는 건데 시노달리타스가 그건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일의 시노드의 길이 한국 언론에서도 조금 쟁점이 되긴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가톨릭 신문 그리고 평화신문에서도 요 얘기를 다루긴 하죠. 근데 2025년 4월 4일 이때는 언제였느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신 공위기, 다시 말하면은 교황직이 잠시 이렇게 비어 있는 교황 공위기,
교황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교황님을 선출하는 그 중간 사이에 독일 주교회의에서는 문서를 하나 냅니다. 축복은 사랑을 강화합니다 라는 제목의 사목 매뉴얼을 발표를 하죠. 이 사목 매뉴얼은 뭐에 관한 것이냐, 여기 나왔지만 동성 커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일부 가톨릭 신자들을 또는 그 기관들을 격분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일부가 바로 여기 사진에 보면은 딱 봐도 굉장히 조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비오 10세회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전례가 그 변하죠. 뭐 예를 들면은 등을 지고 하는 가톨릭 전례에서 사제가 앞을 향해서 신자들을 마주하는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데 프랑스의 대주교였던 르페브르 대주교님이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우리는 트리덴틴 공의회에서 정한 미사를 우리는 준수할 거야. 나는 이거 아니라고 봐. 이건 가톨릭이 아니야.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르페브르 대주교님이 그 만든 단체가 비오 10세회라고 해서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어서 아주 드문 가톨릭 2단 중에 한 분파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미사 트리덴티노, 다시 말하면 그냥 라틴어로 하는 미사가 아니라 트리덴틴 공의의 방식의 라틴어 미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1을 보면은 딱 봐도 여름에는 죽을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지금은 2단에서 풀렸죠. 그러니까 일부 조직은 또 그 화해를 못했는데 일부 조직은 이걸 가톨릭이랑 가톨릭과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단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근데 비오10세에서는 이제 비오10세에도 가톨릭 한 단체가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신랄하게 그 비판을 합니다. 자, 한번 보면은 독일의 주교들은 동성 커플들의 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혼인교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독일 주교들은 비겁한 거 아니야? 게다가 이 앞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치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교황님이 비어있는 시기에 하필 공의기에 이런 얘기를 문서를 배포한 거는 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격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용인하고 있다. 이들을 움직이는 사랑이 신앙에 기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동성 커플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반 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독일 주교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독일 주교단은 그 다음에 막말이 쏟아집니다. 교회 분열의 끝단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단이나 다름없다. 이건 되게 아이러니하죠. 비오 10세가 예전까지 제 기억으로는 베네딕토 16세 그때 아니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 이단이 풀려가지고 교회랑 가톨릭이랑 합치됐거든요. 그쪽에서 너희 이단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다음 교황이 반드시 이거 처리해야 된다. 이게 레오 14세 교황님이 교황님으로 선출되기 직전에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기사인데 신문이 그 비오 10세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 하죠. 자, 이 독일의 시노드의 길, 그리고 지난 4월달 교황님 레오 14세 교황님이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레오 14세 교황님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독일 가톨릭 교회 시노드의 길이라는 이 운동이 하나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비오 14회 같은 그 단체가 있습니다. 비오 14회는 어느 정도로 보수적이냐? 2차 바티칸 공의회보다는 차라리 미사 트리덴틴 공의회 때 미사가 더 가톨릭에 가깝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복고적이고 전통에 대해서 집착하는 쪽이죠. 반면에 시노드의 길이라는 것은 이거는 독일의 한 분파가 아니라 독일 가톨릭 교회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뭐냐? 여성사제도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에 입각한 결합이라고 봐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톨릭이라는 우산 안에 극단적인 양극화,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입장, 전통에 대해서 극도로 존중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한 부류와, 그리고 좀 더 세신하기를 바라고 현대사회에 발맞추기를 바라는 이게 한 우산 안에 있거든요.
이게 바로 레오 14세 교황님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성체가 두 개로 쪼개지듯이 가톨릭 교회가 쪼개진 건 아니지만은 그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자,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1985년 인구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186만 명이 가톨릭 신자로 스스로를 가톨릭 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톨릭 통계가 아닙니다. 가톨릭 통계는 뭐냐면은 교적에 기반한 통계인데 이거보다는 정부 통계는 그 수가 작습니다. 왜? 교적은 뭐냐면은 냉담을 해두면은 제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한참 제대하고 난 다음에 뭐 세례 받은지도 까먹고 나는 그냥 뭐 대충 살아요. 근데 정부 기관에서 인구 센서스, 인구 총조사라는 분이 저한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 장부상으로는 교적 때문에 제 이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교적은 기본적으로 실통계보다는 좀 높이 돼 있는데 우리가 신뢰를 주로 하는 거는 사회학적으로 정부 통계를 신뢰를 하죠. 근데 1985년에 186만 명이 2005년도 통계를 보면 500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인구 센서스 조사가 발표가 됐을 때 모든 사회학자, 특히 종교사회학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가톨릭이 왜 이렇게 확장이 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데 그 10년 뒤에 2015년도에 이게 또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389만 명. 엄청나게 줄어든 숫자죠. 아무튼 이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인정받고 있고 막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가 2015년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죠. 더 극단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톨릭 국가였거든요. 마치 필리핀처럼. 근데 2010년도, 그러니까 불과 15년 전 2010년도에 가톨릭 인구수가 65.1%였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56.7%로 돼요. 사실은 어떤 통계에서는 복음주의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슨 말이냐? 가톨릭의 위기의식이 어마무시하거든요. 한국 천주교회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그렇고 되게 위기의식이 큽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느냐? 미국은 통계는 되게 좀 이상하긴 한데 미국은 가톨릭 인구수가 5천만 명 정도 1980년에 5천만 명 정도 잡혔다가 2010년도 이후로는 꾸준합니다. 6천만 명, 6,7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미국의 가톨릭은 그래도 안정화되어 있네 라고 하는데 이거 착시입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의 가톨릭 신자 수가 한국이나 브라질이나 아니면 독일처럼 쇠퇴를 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는 거는 이건 착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라틴 아메리카에서 몰려온 이 난민들, 이민자들 숫자가 폭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톨릭이기 때문에 가톨릭 인구는 되게 증감이 없어 보이죠.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가톨릭 신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이주민이 들어오면서 이주민들의 종교였던 가톨릭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바로 레오 14세 교황님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겉으로 볼 땐 가톨릭이 명백히 쇠퇴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미국의 가톨릭 숫자 통계를 뒤집어 보면, 속을 살펴보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에콰도르라든지 뭐 페루라든지 이런 데서 가톨릭 신자들이 이주를 하니까 이게 채워지는 거고 사실은 줄어듭니다. 이 쇠퇴. 그리고 왜 이게 쇠퇴가 됐느냐? 그 원인에 대한 논쟁이 지금 한국 가톨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불가피하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지만 근본이 되는 건 바꿔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근본이 무엇이냐,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의 기준점이 다르니까 지금 양극단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적인 그룹하고 보수적인 그룹이 아까 전에 봤듯이 독일 시노드 얘기라고 비오 10세와 같이 진보와 보수가 점점 이게 간격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긴장과 갈등이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내의 양극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필리포 대주교를 주교성 장관으로, 그 중요한 주교성 장관으로 앉혔을까? 극단적인 사람, 그리고 급진적인 사람, 너무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남들과 갈등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더 갈등을 조율하고 침착하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요 사진에 있는 분은 돌란 추기경님이시고, 이거 미국 가톨릭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전에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이시기도 하셨고, 이분 되게 그 교황 선출이 끝난 다음에 뉴욕 타임즈로 기억되는데 미국 언론이랑 인터뷰하다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어떤 사람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동료 추기경님이 너무 레오 14세 교황님이 너무 조용하고 잘 티가 안 나는 분이니까, 예컨대 필리핀 따글레 주교님도 대표적인 파파빌레 교황 후보셨거든요. 이분은 약간 슈퍼스타, 되게 개성이 강하죠. 그에 비해서 프레보스트 추기경님은 너무 조용하니까, 같은 미국인이니까 혹시 알려나 싶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그랬대요. 나도 잘 모른다고. 왜냐면 그 정도로 조용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봤대요. 그 프레보스트 추기경님이 어떤 분이시지 했더니 좀 수줍음이 많은 분이시고 잘 경청하는 사람이고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남미에서 선교사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 또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전임 총장이셨고, 그리고 바티칸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익숙하신 분. 다시 말하면 안정적인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율하는 데 더 익숙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했던 미사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강론을 하십니다. 일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큰 바람은 하나된 교회, 일치와 친교의 표징이며 세상의 화해를 위하여 누룩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아주 안 좋죠. 거기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갈라져 있는 이 교회, 정확히 말하면 갈라진 건 아니고 양극화된 이 교회를 좀 더 하나로 묶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된 교회, 일치와 친교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레오 14세 교황님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레오 14세 교황님, 이분이 생각하는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참 죄송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쉽게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